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욱입니다. 요즘 이야기만 하면 노딱 먹는 그 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인 통계만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퍼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한국에다가 의료키트 지원까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 가운데에 그 병의 진원지인 중국은 본인들이 병을 완전히 이겨냈다고 하면서 통계를 내놓는데, 그 통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3월 25일 KBS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국내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국외에서 확진자가 역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뉴스를 내보냅니다. 아무리 방역 대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14억 명이나 되는 인구 중에 수만 명이 확진이 됐는데, 국내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해외에서 확진자들이 역수입되었다. 사실 믿으라고 내놓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살짝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술자리에 나가고, 그 중에 엄청난 거물급들은 아니더라도 나름 고위 공산당원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는 왜 믿을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역사에서 통계란 그들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지금 정확히 믿을 게 아니라 추측을 해야 될 정도로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중국인의 숫자 개념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우선은 삼국지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뿅. 삼국지 시대에 중국의 인구 통계를 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삼국시대의 중국 전역의 인구는 8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800만 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나라가 3개로 나눠져서 수십만 대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징병을 해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중국 전역의 인구가 800만인데 100만 대군을 모아서 전쟁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800만 명의 인구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내야 했었어요. 인구가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호족들은 사람이 많다고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중앙정부에다가 내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자기 지역의 사람들의 인구를 줄여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삼국 통일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인구 통계를 다시 집계를 했었는데, 그때는 중국 전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가 집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 후에도 중국 전역의 인구는 5천만 명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명나라 때 7천만, 청나라 때가 돼서야 1억이 넘어갔습니다. 통계상 800만 명이었던 인구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5천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게 거의 마법을 부린 수준이죠.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인구가 6배 가까이 치솟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 관우 장비의 키가 구척 장군이라고 나오죠. 그 당시에 한 척이라고 하면 24cm, 9척이면 2m 16cm입니다. 조선시대의 남자 평균 키가 161cm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동북아 삼국 중에 가장 체격이 좋았다고 합니다. 가장 시대적으로 가까운 조선시대에 한중일 삼국 중에 가장 키가 큰 나라의 평균 키가 161cm인데, 그보다 1500년은 전인 삼국시대에 키가 2m인 사람이 존재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냥 중국인의 기준은 구척이라고 적어놓으면 매우 강한 장군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 당시의 통계를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고대 시절 통계입니다. 뿅. 그리고 근현대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여러분 마오쩌둥 다 아실 겁니다. 모택동, 그 유명한 참새 형님이시죠. 아무런 지식도 없이 저 참새는 나쁜 참새다, 참새를 잡아라 했다가 4천만 명을 아사시킨 정말 역사적인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위대한 위인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삼국시대에서 2000년 가까이 지난 이때에도 중국의 통계는 전혀 정확하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해놨죠. 그게 뭐냐면은 마오쩌둥은 중국이 빨리 발전하고 빨리 강대국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 분위기가 강철의 생산량, 즉 철강 산업을 잘해야지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마오쩌둥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당시에 중국은 강철을 마구마구 뽑아낼 수 있는 기술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에 마오쩌둥의 환심을 사고 싶은 관리들이 마오쩌둥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기 시작하죠. 어떤 식으로요? 바로 집집마다 간이 용광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집에서
중국에서 안 쓰는 철,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강철이라고 할 수 없는 쓰레기 철들을 녹여서 철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강철이라고 통계에 넣는 거였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강철 생산량에 마오쩌둥은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우리 중국은 가정집에서도 강철을 생산해내는데 다른 나라들은 왜 바보같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냐, 우리가 더 강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그 쓰레기 강철은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고철이 되었고 강철의 생산 통계만 늘릴 뿐이었죠. 뿅. 자, 역사적으로 중국의 통계가 이랬습니다. 그냥 이득을 위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중국 통계의 역사죠.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공산당원들이 직접 말해준 피셜이에요. 중국에서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범죄와의 전쟁이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제일 썩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을 해요. 일당 체제 공산당에서 경쟁자가 없다가 보니까 중국의 관리들은 너무너무나 부패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효과는 굉장했다고 합니다.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제는 대놓고 수작을 못 부리게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요. 그 방법은 부패한 관리다, 정치범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처벌의 강도가 원래보다 너무너무나 높아져 버리기 때문인데요. 결과로만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입니다. 순기능이 있으면 안 좋은 기능도 있어요. 그 안 좋은 기능이란 거는 바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곱게 은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이 임기 다 끝나고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고 나면은 다들 감옥에 갑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걸 당하게 되는 거죠.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 권력을 손에서 놓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벌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져 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가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기가 권력을 내려놔도 본인의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후임자에게 물려주지 않는 한 마음 편하게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전에 있던 사람보다 더 잘한다, 능력 있다, 청렴하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그 전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의 먼지 털기니까요. 정치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썩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인간이란 것 자체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은 깨끗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전에 있던 사람의 파벌들을 다 밀쳐내고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전에 있던 사람의 흔적을 지워내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탈탈탈 턴 다음에 저 사람은 쓰레기였다. 너네는 이런 쓰레기하고 같이 일을 한 거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비리들을 모두 다 찾아내는 능력도 있고 굉장히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전에 있던 사람들을 쳐내거나 회유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중국의 정치인들은 이제 자리에서 잘못 내려오게 되면은 너무나 큰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은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힘을 가지고 남아있으려면 성적이 잘 나와야겠죠. 내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계속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통계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좋은 건 더 좋게 부풀리고 안 좋은 거는 축소시키고 상부에 보고를 할 때 애초에 그렇게 조작된 통계들이 많이 제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보고 체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을 때마다 조금씩 더 손을 보게 된다고 해요. 중국인들조차 중국의 통계는 그냥 요 정도구나 하고 듣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진짜 대학도 안 나오고 한 달에 3천 4천 위안 받아가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국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그런 바보들이 아니고서야 중국 통계를 믿는 사람은 잘 없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통계를 안 믿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믿을 만한 자료라고 전 세계에다가 중국이 병을 이겨냈다고 통계를 뿌리는지 그 통계가 과연 정확한 통계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중국에서 내놓는 통계가 왜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닌지, 왜 제가 중국의 통계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당 독재 공산당의 통계가 정확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정확하지 못한 통계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는 중국인의 정확하지 않은 숫자 개념이 거기에다가 한몫을 했을 겁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통계는 좋은 거는 뒤에다 0을 더하고 안 좋은 거는 뒤에다 0을 빼서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국 정부에서 내놓는 통계를 보실 때 그걸 보시면서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은 또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